억만장자라고 하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억만장자는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 사람들. 안 써요. 예. 돈 안 쓰고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예. 백지수표. 예. 억만장자가 백지수표를 쓸 것이다. 억만장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쓰고 싶은 대로 쓴다. 예. 아하, 그렇구나. 한 재산이 한 억대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억만장자가 재산이 억대가 있다고요. 억불이 있다 이거죠. 예, 억불. 그렇죠. 그건 단위를 좀 그래. 억원 이러면 뭐 재산이 억원이죠. 그건 아니고요. 자, 억만장자 브랜텔링에서 억만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억만장자입니다. 세계 억만장자 클럽에서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 달 자기 집 전기료가 4,814만 원입니다. 3개월 전에. 3개월 전이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전기 보일러 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하는 거. 전기세가 한 달 전기세가 4,814만 원이라. 이분의 소득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전기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개념이 좀 잡히겠죠.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저축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예, 일반 사람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전문직을 해가지고 전문직에서 열심히 해갖고 한 해에 30%씩 저축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재테크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백만장자도 못 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집도 못 사는 게 서울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억만장자를 왜 배우는데요? 억만장자가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이름이 브랜드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록펠러 그럼 브랜드가 된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길래 이렇게 역사상 최대 갑부 5명에 당당하게 4위에 올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모든 내용에는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기라는 건 발단이죠. 전이라는 건 전개입니다. 그죠? 예. 기승전이 뭘까요? 승이 전개고 전이 절정이죠. 그 다음에 결이 뭡니까? 결말 아니겠습니까? 이 강의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기입니다. 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절정은 여기입니다. 3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결말이 되겠죠. 예, 결말. 여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수로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예. 여기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파. 이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 뭐. 눈만 떴다 하면 유튜브만 틀면 네이버만 틀면 4차 산업혁명이잖아. 근데 어디 3강 이거 누가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절정이야 절정. 그 다음에 여기요. 로스차일드. 이거 모르시는 분 잘 없죠. 로스차일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이 많지. 로스차일드가 영국 전체 예산의 32%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영국 전체 예산에. 그냥 뭐 테레사 메이든 뭔 총리든 간에 로스차일드가 한마디가 이렇게 콜록하면 그냥 다 뛰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 났는가 싶어서. 바로 그런 거죠. 글로벌 사회,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자본주의를 추적합니다.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조직을 형성했습니까? 어떻게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까? 부자되기 학과의 콘텐츠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신촌대에서 강의했던 그 강의 포스터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였죠. 가라오케 근현대상.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옷을 입고 근데 이 네 개 다 아마 딴 사람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살 빼기 전에 살 빼기 전에 작년
8월부터 제가 살을 뺐으니까 이거는 살 빼기도 훨씬 전에 거라서 저는 이 사진만 해도 어우 잘 나왔다고. 이거 좋다고. 지금 이걸 공개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공개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확실하죠? 그렇죠? 네, 확실하죠? 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반려동물의 세계사라 그래가지고 개, 고양이, 사슴, 물개 뭐 이런 거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제가 같이 파헤쳤습니다. 2만 년 동안을. 그다음에 여기 드라마틱 동아시아사. 요게 뭐냐면 태평천국의 난이라든지 아편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87년도 그 6월 항쟁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건융 황제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요 정조 임금도 나왔고요. 거기 강의에 마오쩌둥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원래 저기 관악구에 위치한 모 대학으로 해서 제가 일제시대를 전공했던 역사학도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사, 뭐 유명한 그 뉴스하고 똑같이 해서 팩트체크. 그래서 위안부, 일제시대 재벌, 뭐 도요다라든지 혼다라든지 미쓰이라든가 이런 재벌들, 그 다음에 중경 임시정부에 관한 얘기를 제가 쭉 했던 게 있습니다. 오늘 해로 45살인데 처음 시도합니다. 이런 강의는. 예, 처음 시도합니다. 그만큼 서초대에 임하는 제 각오가 많이 달랐습니다. 고리타분한 역사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제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항상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의 돈과 조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록펠러 그러면요. 제일 가깝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남산에 가면 록펠러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예술대학 아십니까? 김건모하고 손예진이 거기 나오고 수많은 우리나라 대중예술인들이 거기 출신이죠. 그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록펠러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하는 거. 그 다음에 S-오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정유회사 그 4대 정유회사는 거의 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스탠다드 오일, 이 록펠러의 모델로 아마 컸을 거예요. 일본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라든지 미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그렇게 커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잘 하는 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잘 하는 말. 기독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11조를 그렇게 잘 냈대 이 사람이. 가령 뭐 1억을 벌면 1,000만 원은 반드시 그 교회 되게 행복했겠다. 그죠? 예. 근데 왜 헌금 기록은 없을까요? 장부에 다 적어야죠. 그죠? 예.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이분이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나? 이분은 뭐 독점의 대명사래. 아주 막 악랄한 기업인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극과 극의 평가죠. 잘 나누고 뭐 기부하고 11조 잘했다 뭐 근데 어떻게 악랄한 독점인이래잖아요. 그죠? 근데 악랄한 독점인인데 뭐 하려고 기업인들이 그렇게 존경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이럴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계에서는 뭔가 이 나눔, 이른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쪽에다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재벌들을 자꾸 연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재벌이 연구하겠어요? 재벌을 비판하는 쪽에서 자꾸 연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이상한 형태로 연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평균 소득을 몇 천만 배를 상회하는 정도로 많이 벌었나에만 부정적으로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특히 뭐가 제일 장점이냐 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대. 살아생전에 좀 잘하다가 뭐 돌아가실 때 얘기해야 이게 그 청개구리가 그죠?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엄마의 유언을 꼭 그렇게
따라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얘를 키운 방식이 좀 남달랐거든요. 얘가 아빠와 엄마의 영향을 무지무지하게 잘 받아요. 잘 받아가지고 정말 잘 큰 케이스예요. 이 환경에서 이렇게 컸네 하는 수준입니다. 어렸을 때 교육 성장학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분의 사례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 도대체 이분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령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했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이분 아버지 뭐 하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록펠러 아버지 뭐 했다? 아니 맹모 삼천지교라며 아버지 어머니가 뭐 했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존재가 좀 알려진 사람은 록펠러의 동생입니다. 뉴욕에 있는 록펠러 상회의 회장. 록펠러 동생, 남동생. 걔가 회계에 그렇게 밝았대네. 동계산하고 막 사람 명수 세고 막 사람 기억하고 이런 걸 되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반대로 뭐예요? 그런 거 못한다는 얘기죠. 동계산 잘 못하고 사람 잘 기억 못하고 그죠? 예, 조직도 잘 못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옆에서 계속 해가지고 형님 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동생이 유일하게 형님을 인정했거든요. 동생이 되게 건방진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록펠러 아버지 뭐 한 사람이냐? 1839년에 태어나 1937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록펠러의 아버지는 여러분 그 유명한 월마트의 전신인 리테일 회사의 방판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방문 판매 영업사원 아십니까? 그냥 방문 판매요. 방판. 우리 그 뭐 LG나 이런 데 있잖아요. 방판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기 늘 하면서 뭐냐면 록펠러와 그 동생의 교육에는 신경을 쓰면서 나머지는 되게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잘 먹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다녔던 회사가 나중에 그 월마트가 돼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이 있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확 크게 세웠거든요. 그러고 엄마는 그럼 뭐한 사람인데?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중심을 잘 잡고 미국 동부 전체를 자기 집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철저하게 채워주면서 엄마가 록펠러하고 자기 동생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거는 오직 한 개밖에 없었어요. 뭐냐? 대학 가지 말고 빨리 돈 벌어. 대학 가지 마.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을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대학을 가지 말라고 가르쳐요. 돈을 많이 벌면 전 세계가 네 무릎 아래 꿇을 거야.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 무슨 드리냐면 오늘 주제 두 사람 중에 만수르는 누가 봐도 그 사람 왕자잖아요. 그럼 태어나 보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더라 이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더라 이거 아니에요. 록펠러는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석유가 뻥 터져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입니다. 뭐냐? 원유를 1830년대에 여기 오하이오 근처에서 생산해 내는데 1854년 자기 나이 16살 때에 생활전선에 처음 뛰어들었는데 그때 뭐냐면 원유를 캐내는 그 공장 주변에서 지금 얘기하면 한밭집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무슨 공사판이 벌어지면 거기에 임시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계약 맺고 거기 식당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의도 국회가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거기가 순복음 교회가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여의도 국회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때 한밭집 하던 것이 여의도의 양지탕이에요. 지금. 거기 한밭집이었어요. 이건 뭐 확실해요. 뭐 방송 나가도 돼요. 순복음 교회 바로 옆 국회 바로 앞에 있잖아요. 목도 그렇게 좋은 목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한밭집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농산품을 유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5살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18살 때까지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유를 채굴하, 이 원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크루드 오일이라고 합니다. 크루드 오일. 말 그대로 파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이 정제되지 않은 기름이요. 이거 자동차에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석유 난로에 넣으면 되나요? 이걸로 등불 밝히면 됩니까? 이게 무슨 고래기름인가요? 이때까지는 고래기름이었지. 이제부터는 뭐냐? 이때 록펠러가 하나 착안한 게 있습니다. 아, 석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의 이게 기가 막힌 인식의 전환입니다. 왜 그 정제하는 사업을 하면 됐냐 했냐면 오하이오는 석유의 고장이기도 했습니다만 불의 고장이었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자꾸. 예. 정제가 안,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정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어린 록펠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거 정제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자기 동생이 돌았어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제에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때 동생이 배운 게 좀 있었는지 1850년대에 미국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 우리 미국은 앵글로 섹슨의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면 절대로 클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사회학자가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했죠. 이렇게 이 W, 화이트, 앵글로 섹슨, AS, 그죠? 프로테스탄스, 와스프 이런 얘기 여러분 못 들어보셨나요? 와스프. 그래서 미국의 특권 계층 백인이면서 어떻게 앵글로 섹슨 계열이면서 프랑크 계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앵글로 섹슨 계통이면서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믿는 사람 이것이 미국의 특권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럼 록펠러도 백인이잖아. 앵글로 섹슨이잖아. 그죠? 근데 아니에요. 록펠러는 독일계입니다, 여러분. Germany, 아리안 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일단은 좀 태생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였다고 미국이라는 데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도 뭐예요? 침례교파, 베네딕트파를 믿고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어요. 베네딕트라는 건 뭐냐면 이거 번쩍 들어다가 사람을 풍덩 빠뜨렸다가 이렇게 꺼내는 침례교파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기 수지에 가면 지구촌 교회가 지금 침례교파일 거예요, 아마. 거기는 신도가 엄청 많은데 세례를 하려면 어떻게 되면 이게 욕조 안에 이렇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해요. 그게 세례 요한 그 원래 세례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뭐 장로교는 이렇게 해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침례교파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부자가 되는 이제 그게 나왔죠. 인식의 전환, 주변의 반대, 새로운 산업 이게 될까를 밀어붙여 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동생의 장점도 뭡니까? 형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형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래 뭐 그냥 농산품을 유통해서 뭐 그냥 소매점이나 하나 열고 살지 뭐 했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름이 많이 수입됐었습니다. 기름이 많이 수입됐었는데 그게 정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6.25 때 전시 수도 부산의 별명이 불산이었어요. 불산. 램프 불을 켜는데 이 램프 불이 가만히 있다가요. 뻥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이게 검은 재로 이렇게 타오르면 터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터지면서 어떻게 되면 불이 번지는 거죠. 판잣집이나 슬레이트나 무슨 종이 상자로가 다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전쟁 직전의 미국입니다. 이것이. 그죠? 예.
남북 전쟁 전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노예? 노예 제도가 있었다. 노예를 마음대로 네, 노예제. 일을 네네. 강제를 시키고. 그럼 어쨌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건비는 안 들겠다, 그죠? 원유 채굴에서 정유로 딱 바꾸면 남북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그 무기 체계도 바뀌고 그 무기 체계가 바뀐다. 싸움의 그 방식이 좀 아, 싸움의 방식이 바뀐다. 예, 예. 폭발 사고를 보면서 저걸 정제를 잘하는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거를 그 농산품 소매업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농산품 소매업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새로운 기회가 오면 잘 못 다가서잖아요. 좋은 줄은 알겠는데 아씨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에서 배운 게 아닌가 계속. 환경에서 배웠다. 예. 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농산물에서 이거 정제로 가는데 환경에서 예. 기술이 되니까 예, 예. 거기에서 배워서 그쵸. 돈이 되겠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록펠러가 자기 엄마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엄마, 배추하고 샐러드도 씻어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설사해요. 석유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자꾸 폭발하는 겁니다. 저는 석유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뭐라 했냐면 네가 무슨 수로? 그죠? 네가 무슨 화학과 교수냐? 네가 무슨 석유업자야? 네가 무슨 수로 할 거야? 나이도 어린 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살. 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생을 보고 옆에 있다 동생이 멀뚱멀뚱 있다가 아 뭐야 나는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분위기상?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말로 투잡 뛰어요. 투잡. 농산물을 하고 밤에는 석유의 그걸 형 연구에 옵니다. 내가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지. 생활비가 당장 급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오는데 참고로 그 동생의 손자는 여러분 1972년도에 미국 부통령을 지낸 존 데이비슨 록펠러 4세입니다. 여러분 그 동생의 손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때 뭐 그냥 투잡으로 계속 유지했으면 뭐 부통령 될 수 있었겠어요? 뭐 지가 똑똑하면 될 수도 있었겠으나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그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독일계의 미국인도 아니고 나는 베프티스트의 미국인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는 미국의 신기술 개발자로서 내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이런 제가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정확하게 2년 동안 이렇게 오일, 크루드 오일? 아니다. 오일 리파이닝 컴퍼니라고 해서 자기가 이름을 만들어요. 리파이닝, 정제, 오일 정제, 리파이닝 컴퍼니. 그래서 뭐냐? 농산품의 유통을 담당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뭐냐? 로지스틱스, 물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록펠러가. 물류. 어떻게 하느냐? 석유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석유를 어떻게 보관하면 원산지에서 바로 정제해서 냉동 상태로 가져오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가져와서 소비지에서 정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가지고 수백 번의 실험을 거칩니다. 이 사람이. 거치면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늘 화학자 혹은 화학사업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없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오. 19살밖에 안 된 게. 그죠? 19살밖에 안 된 게. 어른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 사람이. 그럼 니 내한테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첫 해 수익 다 드릴게요. 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사뮤엘이라는 사람과 클락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합류합니다. 1년 3개월 만에 합류합니다. 합류해서 일을 벌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사뮤엘이라는 사람은 록펠러하고 기질이 맞아요. 록펠러는 그때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 세계의 석유를 다 퓨리파잉 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는 폭파 사고가 없는
세계를 만들겠어. 내가 전 세계를 석유로 뒤덮을 거야. 석유는 원유 채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정유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정유가 첫 번째다. 정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데, 이 클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근데 네 뜻은 알겠는데, 야, 고래기름이 훨씬 안전하지. 그게 등유가 그게 되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 독일계가 건방지게 자꾸 그렇게 나서면 니 암살 당할 수도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니 종교부터 바꿔. 프로테스탄트로. 사업이 안 되잖아, 사업이. 적당하게 꿈을 꿔. 어린 놈 자식이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 불만이 쌓이다가 자기가 23살 때에 회사 하나를 인수합니다.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사를 인수하면 이 회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당신의 기술과 이 회사의 자본이라면 나는 사장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투자하라. 클락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네 같은 놈이 돈 벌 바에야 나도 돈 벌겠다 이러면서 같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입찰이 옵션이 같이 붙습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그게 아주 큰 이벤트를 만들거든요. 이 신문을 다 데려와가지고, 왜냐면 록펠러 지가 자신이 없었으니까 신문을 다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블러핑을 막 치는 거예요. 25,000달러부터 계약 들어가겠습니다. 자, 27,000달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손 딱 들고 40,000달러 이래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락이 42,000달러. 그러고 다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70,000달러를 불렀는데 72,500달러 이래 버리니까 클락이 손 들어버린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클락은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근데 니한테 그런 돈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지금부터 벌면 되죠. 이 신문사들이 대규모로 보도를 하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업 설명회에. 너도 나도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 무슨 사업인데? 그 석유를 그렇게 진짜 정제할 수 있어? 클락하고 사이가 안 좋다며. 야, 사뮤엘만 있으면 된다더라. 클락 필요 없단다. 클락이 사사건건 딴지 걸었다더라. 이렇게 되니 자기가 그때부터 뭐냐고 하냐면, 록펠러 마음속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72,500달러를 내가 반드시 조달한다.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미국 철도왕 코르넬리우스 밴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자, 이거 미국 철도왕이죠. 요 옆에 철도가 있죠. 요거는 잠깐 있습니다. 이게 다 철도망입니다. 철도. 제일 먼저 건설된 철도가 요 철도입니다. 여기까지. 예전에는 시카고하고 오하이오가 미국의 모든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철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46년부터 1854년까지 이 캘리포니아로부터 시작하는 두 개의 횡단철도가 꾸려져요. 이 이야기는 3강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이거를 딱 대해서 오하이오까지 오니까 동부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왕 밴더빌트에게 동부의 독점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밴더빌트의 경쟁자가 옵션으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딱 걸어가지고 밴더빌트를 아예 그냥 범법자로 몰아가지고 이 계약에서 다 빠지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딱 가서 다 진다 그랬어요. 밴더빌트 보고. 니는 안 된다. 야, 동부는 치우고 남부나 건설해. 근데 그때 남부는 여기가 다 미시시피 강이잖아요. 이때는 허클베리 핀의 제국이라고요. 해양왕이잖아요. 해양. 그러니까 밴더빌트가 원래 미시시피에서 이 민간 선박하던 애예요. 허클베리 핀이라는 게 그 톰 소여 뭡니까 그 소설가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 이 밴더빌트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썼단 말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조지아 사투리로 그
배가 지나갈 때 깊이가 2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마크 트웨인이라는 말 자체가 마크 투 웨인, 투 웨이트 이 말이거든. 2개의 무게 이 말인데 그게 조지아 사투리로 2발 이 말이에요. 깊이 2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철도에 집중할 것이냐, 미래의 경제성을 보고 이쪽으로 집중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죠. 어린 록펠러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밴더빌트 당신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래서 동부 쪽을 하셔서 이 전체 철도를 장악하십시오. 밴더빌트가 이 어린 놈이시기 네가 뭘 한다고 그럴까? 아, 요번에 신문 보도 보셨죠? 그 72,500달러로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내한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럼 나는 그냥 미시시피강의 선박 수송이나 나는 신경 쓰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이익을 제가 드릴게요. 뭐라고 하느냐? 원유 수송을 이 정유된 오일 리파이닝 컴퍼니의 수송을 철도를 통해 가지고 정량을 가장 정확한 품질로 정량을 정성적으로 제가 보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보급에 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철도는 당신이 운영하는 미국 철도는 신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왜?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운송량이 지켜지고 그 품질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선박 수송업의 연료로 들어가는 원유, 일반 소비자가 쓰는 등불에 쓰는 원유, 그리고 어떻게 돼? 공공기관에서 이 발전기가 아니라 그 공공기관에서 뭐냐면 불을 밝히는 데 쓰는 원유, 가로등, 이 시티라이트를 밝히는 데 쓰는 원유가 다 정유의 기술이 다릅니다라고 접근합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한 가지 방법으로 정유해서 요거요가 아니고요.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에 맡겨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밴더빌트가 거기서 72,500달러를 딱 투자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말은 밴더빌트가 재판에서도 이겼고 경쟁자를 처참하게 짓밟았으며 록펠러는 그때부터 전 미국의 철도 운송권을 다 독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72,500달러의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사뮤엘이 12등급의 원유 정화시설을 개발해냄으로써 사실상 역사 속의 승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로. 이게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세 사람이 넘어가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동생이 다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단골 이발사한테 가가지고 지가 팁 주는 걸 잊어먹어가지고 단골 이발사가 아니 아드님은 좀 더 주시는데 왜 록펠러 당신은 이것밖에 안 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야 부자 아버지가 있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방판사원이었거든. 그래놓고 자기가 나오면서 또 잊어먹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앞에까지만 얘기하고 뒤에는 얘기 안 하죠. 왜? 모르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억만장자 가가지고 1달러 팁 주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그걸 뭘 검소하다고 얘기를 해. 그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고 어쩌다가 실수한 얘기예요. 그만큼 건망증이 심해요. 이 사람. 요게 바로 록펠러 상회라고 하는 거를 뉴욕의 앞날을 내다보고 뉴욕에다가 만듭니다. 동생을 뉴욕으로 내보내자 동생이 엄청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니 말이야 나가 얼마나 가치 있기 싫었으면 나를 저 뉴욕으로 여기 오하이오에서 뉴욕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보내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여기 시카고잖아요. 저 형처럼 아둔한 사람이 내 같은 이런 회계사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하고 있다가 또 시카고 대화재처럼 그렇게 불의 시카고가 되면 어떡하나 석유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사업에는 되게 철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량을 정성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지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그래서 정량을 정성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스탠다드 오일 회사 이름을 못 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S-오일이라고. 예. 그죠? S-오일. 예.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면은 뭐 록펠러 재단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있어요? 본사에 비하면 구멍가게 같은 것들이.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록펠러 상회가 지금 이렇게 나홀로 집에 그 투를 보시게 되면 홈 얼론이다 다음 이게 뉴욕을 헤매다. 예, 거기에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되는 그 록펠러 센터로 돼 있죠. 여기 초대가 바로 회장이 록펠러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정말 청렴하게 정말 돈 쓸데없는 데 안 쓰고 형이 보내준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한 것이 어떻게 보면 록펠러의 성공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록펠러는 그래서 정량을 정성적으로 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이렇게 쭉 성공하는 스토리를 들어보셨을 때 이게 독점 재벌이라고 좀 욕먹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리더십을. 지금 어디서 이런 리더십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록펠러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정유회사의 메이저 이 사장인 오너인 록펠러는 모두가 기억하지만 그때 원유 채굴을 누가 했는지 누가 기억합니까 지금? 공급했을 거 아니에요. 록펠러한테 독점적으로 공급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철도라고 하는 물류를 처음으로 사업에 도입하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고등학교도 옳게 못 나온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이 교육열에 비하면 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도 아니죠. 고등학교도 옳게 못 나온 이 사람이 머리에서 이런 의지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러고 이제 돈을 한꺼번에 뭐 투자를 받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또 엄마가 거기 싹 올라탑니다. 엄마를 되게 존경해요. 되게 존경해요. 아버지는 좀 방탕하게 이렇게 사시다 돌아가셨으나 엄마를 되게 존경합니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이제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잘 보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브론, 그 다음에 엑슨 모바일, 그리고 여기가 BP, 뭐냐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여기가 이거 뭐라고 적혀 있나? 이거는 뭐 페트로나스. 이쪽에 엑손하고 모바일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이게 그 1910년도에 확정됐던 로고예요. 1910년에 확정됐는데 요게 요렇게 바뀌어요. 켄터키, 캘리포니아, 뉴욕, 그다음에 뉴저지, 그다음에 여기가 인디아나, 그다음에 컴퍼니 오브 아이다호, 그다음이 오하이오.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록펠러는 오하이오를 관장하게 됩니다. 1914년에 있었던 바로 그 셔먼 독점 방지법에 의해서 요렇게 쪼개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자, 잘 보세요. 록펠러가 변호사가 없어서 당했을까요? 셔먼 독점 방지법을 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줄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죠? 이 쪼갤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쪼갤 때는 자기 마음대로 쪼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국가가 나서는 형태를 갖춰줘야 되는 것이죠. 제3강에서 아마 또 국가가 이 자본가의 힘을 빌려서 국가가 어떻게 나서는지에 보면 아편 전쟁의 진실을 보시면 이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유노칼이라는 회사가 원래 되게 유명했었는데 유노칼. 근데 여기 쉐브론이라고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은 쉐브론 텍사코, 텍사스 오일 컴퍼니가 또 합쳐져 가지고 쉐브론 텍사코. 원래 텍사코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그 럭 허드슨 하고 제임스 딘 나온 영화 그 여러분 모르시나요? 자이언트라는 영화. 예, 자이언트. 그 안재욱 나온 드라마 말고요. 예. 안재욱 나온 드라마 말고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정말 재미없고 이게 이거 어떻게 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그 텍사코라는 회사가 그렇게 우연하게 좀 버림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죠. 미국 철도왕 코르네리우스 밴더빌트. 이게 이름도 멋있잖아. 코르네리우스 뭐 이러니까 이제 개명했습니다. 예.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우리도 뭐 김선자 그러면 이게 김선자 이렇게 좀 이상해서 김수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사업 성공하면 김선자가 좀 그렇죠. 그래서 김수현으로 바꾸.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름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이름이 뭔지 저 모르겠어요. 근데 코르네리우스는 거의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밴더빌트가 자기 제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로마식 이름으로 바꾼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록펠러의 현실적인 면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밴더빌트에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밴더빌트가 묻습니다. 내가 소송을 이기면 내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익을 드리죠. 정량정성적으로 공급하되 그 공급에서 나오는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제가 당신에게 20만 원씩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리베이트입니다. 이거는 자기와의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한 계약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보험을 계약했는데 그 보험이 당신 수술에 나오는 줄 아니까 요거 첫째 달에 좀 싸게 해주시오 하는 킥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베이트하고 킥백을 완전 혼동을 해요. 리베이트라는 거는 정상적인 할인 제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캐시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건 사면은 소개하면 쉐어링 주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게 록펠러예요. 큰 장사를 한 거죠. 한 사람한테 이걸 파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아예 독점 재벌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철도왕이 생겼으니까 정유왕도 생겼으니까 석유왕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정유왕이라고 해야 맞겠죠. 정유왕도 생겼으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뭐가 생길까요? 철강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 데일 카네기는 그거고 리더십이고. 데일 카네기는 우리 학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예, 그죠. 저도 가서 이렇게 한번 앉았다가 잘 모르겠고 이래서 나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코르네리우스 밴더빌트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선로를 놔야 되기 때문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둘러쳐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다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야? 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크게 세 가지의 왕이 있었다. 록펠러의 석유, 그 다음에 밴더빌트의 철도, 그 다음이 뭐야? 이 밴더빌트가 선박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네기의 철강. 그 다음에 나중에 이 189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생겨났던 왕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금융왕도 나와요. 그게 JP 모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금융왕이. 예. 그래서 그 JP 모건이 선택했던 제일 황금알이 에디슨이거든요. 니콜라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같이 전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누가 완전히 뭐 그때는 자기 집 밑에 다락방, 위에 다락방이지 밑에 지하실에서 실험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공대생들이 그러죠. 테슬라의 기술이 훨씬 좋았다. 그런데 어떻게 돼? 에디슨이 마케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JP 모건이 최초의 기술자 후원을 합니다. 그게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때 만들어졌던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에디슨 전구. 그게 오스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오스람. 우리도 이 전구 회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오스람이라는 전구 회사를 만들어지고 JP 모건이 따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따로 법인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게 뭐냐면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GE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미국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사를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국의 기업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미국의 정치사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100%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어떤 기업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하여 상하원과 지방 주지사와 지방 상원과 지방 하원에 어떻게 로비를 해 들어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 역사 연구의 첫 번째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역사 연구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특권 계급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록펠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역사 연구하시는 분 중에 사회경제사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사회경제사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은 역사를 전공하셔도 석박사를 받으셔도 어디에서도 주류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뭐 어떤 것만 합니까? 정치사라든지 사상사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하게 되니까 현실적인 기반을 무시하고 이념 논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재밌으려면 뭐가 될까요? 전쟁사. 아주 리얼하게 막 무술 같은 거 얘기하고 역사전을 그날이 그거 갖고 성공한 거잖아요. 박금수라고 하는 한국 전통무예 협회 회장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실제 창수를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 창에 매달려 있는 쇠붙이를 어디에서 생산했고 어디서 정련했고 어디에서 제조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어요. 왜? 자료가 없거든요.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거를 해놓겠습니까? 왕이 아침에 세수를 몇 번 했다 이런 걸 쓰겠습니까? 아침에 왕이 세수를 몇 번 한 거하고 뭐 이렇게 만든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나마 고려시대의 역사가 좀 그런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특정 그 공산품을 생산하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영업활동까지 도맡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들이 많거든요. 예, 조선시대는 의외로 또 그런 게 잘 없는 있어봤자 사적 일기에 나오는 거라서 신뢰성이 좀 결여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냐면 각 회사들이 대학을 소유하고 있고 각 회사들이 정책연구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의외로 학문의 자율성,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보험을 가입해도요, 법률 보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법률을 가지고 이제 그 적립해 놓으면 뭐 변호사도 이렇게 비용도 될 수 있고 하는 보험들이 있거든. 가령 어떤 대기업의 법률보험이 있어서 그걸 가입하면 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는 보장 안 해줘요. 나 참 살다 그런 면제사유는 내 또 처음 봤네. 그래, 안 해줘요. 예. 그 대기업을 하면 그 대기업이 우리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데 그럼 나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 그다음 리베이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학살자의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온라인 강의에서 난리 나요. 야, 니는 좋은 점만 얘기하냐? 학살자의 면모. 콜로라도주의 러들로라고 하는 곳에서 광부들이 노조를 금지하는 조치를 록펠러가 취하니까 노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던 광부들이 집단적으로 이 태업, 이른바 우리나라 말로 익숙한 말로 하면 사보타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으키면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회사 경비대가 들어갔다가 회사 경비대가 안 되니까 주 경찰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연방방위군까지 들어가가지고 19명을 죽여버린. 그래서 그 중에서 무려 11명이나 5살 미만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록펠러의 그 아주 비인간적인 면을 설명할 때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요거를 모르시는 교회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11조만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11조의 진실을 제가 록펠러의 현실적인 면 두 번째입니다. 1890년에 독점금지법이 제정됩니다. 독점금지법이 왜 제정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독점금지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이 나쁘다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옛날에는 그럼 독점하지 않으면 방법이 뭔데요?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록펠러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어. 왜 안 따라해요? 뭐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어떤 장소에 왜 그 민법상의 한 상가에 경업금지 조항이 왜 있습니까? 경업금지, 경쟁, 동일 직종을 같은 몇 메타 이내에는 세를 주지 못한다라는 게 있거든. 그거 왜 있어요? 그죠?
그거에 뭐야,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 밥집을 고시촌에서 운영하더라도 저 건너 골목에 밥집 하나 더 생긴대요. 그럼 이 주인이 절망합니다. 아, 이거 손님이 절반으로 줄겠네. 그래서 괜히 그 밥집 가서 한번 먹어봐. 그리고 괜히 바퀴벌레 하나 풀어놓고 오고 이래. 진짜예요, 이거. 그렇죠? 나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자기의 영업 활동을 하고 이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무자비해진다고요. 이걸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법이 1890년에 독점금지법이 제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1904년에 록펠러에게 적용이 됩니다. 록펠러가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러면 14년 동안 록펠러는 이 법에 대하여 검토의 검토를 다 거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다 집어넣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자기가 봐도 독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기획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법이 통과돼도 뭐 저희 회사에는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한 20몇 가지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좋아요. 잘 보세요. 1911년 저지 회사 뉴욕 스탠다드, 엑슨모바일,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 현 쉐브론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캘리포니아가 CH잖아요. 앞에 C죠. H가 앞에 붙어요. 이 CH, 쉐브론, 캘리포니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독점금지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회사에도 적용이 됐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회사라고 해서 적용 안 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생산 2개 기업으로 분할을 명령합니다. 2001년에 기각됩니다. 록펠러가 훨씬 신사 아니에요? 빌 게이츠보다? 빌 게이츠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해서 기각시켜버렸잖아요. 록펠러는 14년 동안이지만 어쨌든 적용을 받았잖아. 순순히 내놨잖아요. 존 셔먼 상원의원 1890년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의 독점, 가격 담합 등이 없는 것이 자유경쟁이다. 입법 취지문에서 이렇게 썼고요. 존 록펠러가 항소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태가 자유경쟁이다. 요거를 지금 록펠러의 입장을 가장 옹호하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어떻게 존 셔먼 상원 의원이 이 가장 호응하고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바락 오바마라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바락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채용한 사람은 재무 담당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람이 티모시 가이스너라는 사람이죠. 티모시 가이스너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세계적인 금융 위기였는데 오히려 이쪽 존 록펠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금융 전문가를 자기가 써가지고 미국의 그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 실망했다. 오바마에게 실망했다. 뭐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게 있습니다. 석유 산업의 모든 공급. 억만장자에는 4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연자원의 억만장자들입니다. 그 천연자원을 그대로 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유를 어떻게 해내느냐. 그래서 만수르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수르는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만수르는 정유할 줄을 몰라요. 정유 기술은 여러분들이 미국하고 영국 사람들 같으면 아랍에게 주시겠어요? 죽어도 안 주죠. 러시아한테 주시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석유 대신에 뭘 했습니까? 가스를 하는 거야.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혹은 리퀴드 뭐예요? 페트롤리움 가스, 석유 액화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 트럼프가 법을 정해버렸어요. 뭐라고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송유관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송할 때에는 도착지의 관세율로 처음부터 매긴다. 그럼 러시아의 모스크바로부터 출발한 송유관이 부산이나 서울로 왔을 때는 러시아의 관세율로 갑니까? 아니면은 서울이나 부산의 관세율로 갑니까? 서울이나 부산의 관세율로 가죠. 푸틴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낼 돈이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독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원을 어떻게 독점하느냐. 사탕수수의 소나무 버전이 있습니다. 사탕수수의 소나무 버전은 1814년에 영국이 법을 정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는 절대로 수입 수출하지 못한다라고 법을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탕수수의 소나무 버전을 잘 말려서 이렇게 하면요. 그 배에 돛을 다는 닷줄 있잖아요. 그걸로 쓰여지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없으면 배가 움직이나요? 그때 당시에? 아니죠. 러시아 니네는 선박 하나도 가지지 마 이 말입니다. 그게 영국의 독점의 역사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도 14년 동안 영국의 그런 거를 예로 들면서 싸웁니다. 연방정부하고. 야, 니들은 다 이런 식으로 19세기에 다 이렇게 식민지 경영하고 다 해놓고 왜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 그죠? 예,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마치 미국의 국가기관인 것처럼 있지만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문 거잖아. 그럼 달러도 세계 독점하면서 왜 석유는 우리 보고 독점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마땅한 반박 논리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그건 그렇네. 그러면 달러 만드는 기관도 한 서너 개로 해라. 그죠? 아니면 정부에서 틀어지고 하든지. 근데 재무부 관리들이 다 로스차일드야. 그 패밀리 애들이에요. 왜 이거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록펠러가 그러고 싸운다니까요. 왜 우리 기업만 12개로 쪼개라 그러냐.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석유 사업 시작합니다. 크루드 애퀴지션. 이거는 뭐냐? 석유 채굴이 아니라 석유를 받는다예요. 크루드 오일을 받아야 페트롤리움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리파이닝 컴퍼니가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 석유를 받아서 옮깁니다. 드럼통으로. 리파이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록펠러의 역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퀴지션부터. 그리고 애퀴지션 하는 기술 도대체 몇 도에 맞춰야 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도에 맞추고 어떻게 눕혀서 와야 되는가? 이런 거는 거의 국가 기밀보다 더한 기밀일걸요. 산업상의 기밀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리파이닝 기술은 죽어도 아마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제가 볼 때. 코카콜라의 톡 쏘는 맛만 어떻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만 기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어떻게 제대로 정유를 하는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가 그토록 알아내려고 20년 동안 난리를 쳐도 못 알아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석유의 왕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이 리파이닝, 벌크 디스트리뷰션. 벌크선에다가 이거는 뭐야? 대규모지만 여기는 각 지역으로 가니까 벌써 배 규모가 좀 작아지죠. 벌크선 해가지고 각 지역 하역장에다가 이렇게 큰 데다가 놔두는 거야. 터미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홀세일러. 터미널이 됐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홀세일러, 즉 도매상들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도매상들이. 이게 도매상이 얼마나 중요하면 막 핸드폰도 울리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다 이제 내 거 울리면 대박 나는 거예요. 강사지도 안 하면서 뭐 이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 파이널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여기에서 파이널 디스트리뷰션은 왜 올까요? 큰 데로 왔다가 원 브랜치, 퍼스트 브랜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컨드 브랜치, 그 다음에 서드 브랜치, 마지막 브랜치인 거예요. 요 체계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보이시죠? 요것도 뭐야? 석유 말고 다른 물품으로 딱 갖다 놔도 그거 아닌가요? 맞죠? 록펠러는요,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의 물류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다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철도와 석유와 모든 것을 다 해서, 요걸 뭐야? 자동차죠. 에디슨하고 JP 몰건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록펠러인데 딱 5년 만에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왜 그럴까? 전기가 들어오면서 등유를 누가 안 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 소비가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록펠러가. 그래서 이것들이 에디슨을 막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5년 뒤에 다시 좋아졌어. 왜 그럴까요? 자동차가 들어섰잖아. 자동차가.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항상 결혼을 통해서 끈끈한 끈을 유지하고 있는 게 헨리 포드 가문입니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리고 뭐냐? 임마누엘 벤츠라는 애를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이건 딱 벤츠 이라면 누군지 아시겠잖아. 그죠? 예, 벤츠가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의 자동차까지 다 기름 써야지. 그때부터 어떻게 돼? 가솔린이라고 하는 정제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리테일링으로 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예, 주유 카드 꽂고 주유하는 예, 그것이 리테일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획득을 하면 그 다음이 벌크선으로 옮겨간다. 이 벌크선에 또 여기에 크루드 오일 트랜스포테이션의 드럼통에 요런 주유기의 디자인에 이런 유조 탱크의 탱크로리의 디자인은 누가 다 했을까요? 록펠러가 했습니다. 이게 기업의 비밀 중에 비밀인 거야.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 이게 전부 다 저장량이라든지 적정 온도라든지 어떤 금속에다가 석유를 넣어야 이게 부식이 안 되고 이게 그 도대체 바깥에는 그냥 알루미늄인데 안에는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는지 뜯어서 봐도 안 돼. 뜯어서 봐도 몰라. 아시겠어요? 자그마치 도대체 몇 년 동안이냐? 130년 동안 일극기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12개로 쪼개졌는데도 일극기밀. 아시겠습니까? 오이 록펠러 이게 뭐 내 돈인데 내가 미쳤다고 그 기술을 나누느냐 이거 내 노하우인데 내가 어떻게 개발했는데 말이야. 내가 저거 봐라 개발하다 잘못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서 자기가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을 걸고 개발한 거예요. 그 사뮤엘하고 둘이서 클라크 왕따시키고 하면서까지. 록펠러는 어떠한 책도 자기가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록펠러, 권력의 제국 이런 거는요. 자기 손으로 돈 1,000만 원도 벌어보지 못한 한국의 이상한 지식인들이 쓴 책이에요. 아니 자기 손으로 1,000만 원도 못 벌어본 사람이 뭔 놈의 억만장자의 심리를 안대. 독점은 나쁘다. 이걸로 쓴 사람 그 책을 왜 읽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권에 내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증권 현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록펠러가 살아생전에 강연회를 딱 한 번 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나. 딱 한 번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9만 명이 시카고 대학에 와가지고 9만 명이 와가지고 록펠러하고 이거 사진을 이 사진기가 이런 거잖아요. 록펠러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록펠러가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하고 어떻게 돼? 500명이 찍는 샷 이런 거 하겠어요? 어떻게든 단둘이 찍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아무리 제가 대신 찍어드릴게요 해도 그 옆으로 가지도 안 해. 무조건 뭐야? 록펠러하고 나는 찍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앤드류 카네기는 엄청 대중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이미지도 다 KFC 할아버지 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알아서 가지고 말이야. 나하고 누가 사진 찍을 사람 없어? 내 자서전 다 내. 50개 출판사에서 누가 잘 쓰는가 보자. 다 해줘봐. 저 사람이 유명한 작가라며. 이러면서 뭐 자기가 쫙 얘기 쫙 해요. 10회에 걸친 자기 자서전 강연을 할 테니 와서 들어보고 다 뭐 해가지고 써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한 달 딱 여유 준다. 써가지고 내한테 갖고 오면 그 중에서 제일 잘 쓴 사람한테 내가 판권을 주마. 그래서 결국에는 10개 줬어요. 자기가 우열을 가릴 수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록펠러는 없습니다. 제발 이상한 그 지식인들이 쓴 책을 좀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런 거를 모르세요. 리파이닝이라는 걸 모르세요. 그냥 석유왕이래. 잘 보세요. 리파이닝과 로지스틱스의 제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유와 물류의 제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거에 기름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 뭐 인조 섬유잖아요. 여러분들 입고 계시는 옷, 그죠? 제가 한 파마
파마액이 그게 뭐로 만드는 거예요? 페트롤리움으로 만들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로션이 뭐죠? 아스팔트 그 만들다가 남는 찌꺼기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미네랄 오일이잖아, 전부 다. 이거 저 리파이닝하고 남는 찌꺼기로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로션, 스킨, 뭐 선크림, 여자들 바르는 이거 틴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석유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텀블러, 이 플라스틱 뭘로 만들죠? 이거 벌크 디스트리뷰션에서 최하 5등급 받은 거 갖고 이거 만들어요. 제일 좋은 석유는 어디로 갈까요? 제일 좋은 석유. 비행기. 그렇죠. 항공유. 그거는 사고 나면 끝장나니까. 아니, 기차는 가다가 멈추기라도 하지. 선박도 가다가 멈추면 되잖아요. 배 동동 뜨면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가다 멈추면 되지. 그리고 자동차는 사고가 나봐야 인명피해 숫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 비극이지만. 그런데 비행기는요, 이건 대참사야. 떨어지면 떨어지는 지역도 끝장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공유에 제일 좋은 게 들어간다는. 그것도 어떻게 돼? 보잉 747이나 A380에 가장 좋은 게 들어가고 제일 안 좋은 기름은 어디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 돌아가는 거.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미국에 한 요쯤 가면 이제 다 프로펠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옛날에 시카고에서 미시간 애나버로 갈 때에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1시간 갔었어요. 저 그때 덜덜 떨었어요, 완전히.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미국 사람 그거 자더라고. 뭐 일반적이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동 원유로 갑니다. 요거 가시기 전에 요걸로 한번 가보시죠. 시사점, 부의 레버리지 효과. 이겁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는 1억입니다. 제가 볼 때. 지 아무리 잘난 새끼가 해도 1억입니다. 그런데 부의 레버리지가 되면 이게 10억만 장자, 100억만 장자, 1000억만 장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걸 록펠러가 제일 먼저 보여준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도 옳게 나오지 못한 정말 한 개 마트의 농산품 유통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가진 이 비전을 설립했을 때는 전 세계 석유와 물류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의 레버리지가 누굽니까? 지렛대가 누구예요? 밴더빌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주었던 회계 전문가 동생.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클라크하고 원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유 사업자로서 누구보다도 록펠러의 노선을 지지해주고 록펠러 네가 잘할 거다라고 같이 갔던 사뮤엘. 요 세 명입니다. 요 세 명이 함께 하니까 네 명이 딱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나와. 내가 다 깨줄게. 밴드빌트, 철강, 이 카네기도 결국에는 협조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싸우게 됩니다. 철강으로 한번 진출해 볼까 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돼? 록펠러가 야 10년 해봤더니 철강은 막 카네기한테 주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JP 모건한테 그냥 넘겨요. 넘겨서 그냥 넘기기는 록펠러 이름 3글자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항복하기에는 그 JP 모건이 받아가다가 그때 이제 록펠러의 재산이 JP 모건한테 왔다 그래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도 본인의 돈을 굴리기 위해서는 JP 모건에게 의뢰할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거.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박현주 에셋 같은 그런 미래 에셋 펀드 그거 같은 개념이죠. 세계 역사상 첫 번째 신용대출. 밴더빌트에게 72,500달러를 빌린 록펠러의 수완. 세계 역사상 첫 정유사업. 모두가 반대했으나 정유를 해야만 앞으로 석유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수송 리베이트입니다. 당신이 나와 계약을 맺어준다면 내가 가진 수익금의 20%를 환원하겠습니다. 당신에게로. 네. 이거 왜 나쁘다고 평가하는데요? 록펠러 책에서. 그것도 미국 한번 안 가본 사회학자가 왜 이걸 나쁘다고 평가합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그 책을 팔러 오신 우리 저 첫째 딸 책이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이제 정가를 주고 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영업사원이시잖아요. 주부예요. 책값의 뭐 25%가 수수료로 뗀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5%만 싸게 해달라. 10% 싸게 해달라. 자꾸 그런데요.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그건 리베이트가 아니고 킥백입니다. 킥백. 영어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게 킥백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월급을 내가 팔아주니까 그 정도 받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놔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는 그럼 직장에서 상사가 네 월급 그래 받으니까 5만 원씩 상납해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야. 머리 수건 들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달라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뭐야? 인수합병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 1871년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27개 기업을 정유 기업을 모조리 인수해서 독점 체제를 갖춥니다. 이게. 독점 체제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독점과 인수합병의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 20년 뒤에 얻게 되죠. 요때부터 전 세계의 경영대학원에 인수합병, 적대적 M&A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요. 기업이 그때부터 뭐냐면 변호사들이 M&A를 하면 먹고 살 수 있네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겠네 이래서 M&A 전문 변호사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에 나오는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바로 적대적 M&A를 하는 기업 사냥꾼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뭐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트러스트 분할. 이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12개로 트러스트가 분할된다. 자, 보세요. 첫 신용대출로 만들어졌죠. 이 기업이. 그래서 뭐냐. 신용을 상징하는 단어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 기업 집단에다가. 트러스트. 함께 신용을 담당하는 회사. 이 회사의 신용이 나빠지면 이 회사도 신용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그 회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변질이 돼서 뭐냐면 족벌 경영 체제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냐면 일본도 안 하는 족벌 경영 체제를 한국이 한 거예요. 한국이. 왜? 신용은 제일 좋은 게 가족 신용 아니겠나. 이거 그죠? 혈연, 지연이 최고다. 학연이. 사실 그거 타파하자고 많이 그랬는데 요번에 컬링팀이 아주 그거를 고정관념을 싹 없애버린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씨 왕조를 완전. 그다음에 첫 번째 재단을 설립합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대학교를 설립한다. 요게 이제 웃기죠. 요겁니다. 요게 뭐야? 시카고 대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세계 랭킹 9위에서 10위를 30년 동안 지키고 있는 학교. 세계 랭킹 9위에서 10위를 30년 동안. 이게 바로 록펠러가 직접 세운 학교. 그리고 뉴욕에다가는 록펠러 대학교라는 걸 세웠죠. 이 대학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학부 과정이 없습니다. 이 대학교는. 학부 과정이 없고 석사도 거의 안 뽑아요. 석사 뽑으면 얘는 진짜 무슨 유망주 같은 애. 박사하고 포스트 닥터. 닥터하고 포스트 닥터만 있는데 주로 어떤 것만 있느냐 하면 경제학과, 내가 록펠러 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이러면 가짜 학위예요. 가짜입니다. 오로지 뭐냐? 바이오, 케미칼, 생의학, 화학 제품만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록펠러 재단에서 뭐냐면은 각종 기업체의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면은 왜 유명한 건강기능식품도 이렇게 보면 잠깐 컵에다 손 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시면요. 판매원은 있는데 제조원이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제조원이라는 회사들은 거의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왜 모르는지 아세요?
록펠러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제약회사들의 로비를 받는 약을 미국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혈압약에서 혈압의 대증요법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어떻게 돼요? 혈압을 하는데 혈압을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마진에 따른 저희 제약영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조식품을 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나는 보조식품을 먹어야 보험이 낫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병원 가가지고 그 비싼 보험 쓰면서 하느냐고. 의료보험이 되는 사람도 거의 보험을 1년에 한 번 쓰거나 두 번 씁니다. 뭘 쓰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미국에 배 나온 사람들 많잖아. 허리가 아프니까 척추측만증이 되면 허리에다가 충격파 시술하면 그게 보험이 되거든요. 외과에서. 그거 받으려고 보험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거의 1년에 한두 번 쓰나요? 보험회사가 그렇게 안 쓰니까 거부가 돼 있는 거예요, 걔들이. 무슨 알리안츠는 이런 애들이 다. 보험을 자주 쓰면 안 되죠, 보험회사로서는. 안 그렇습니까? 네. 뉴욕 록펠러 재단의 엄청난 재산 증식회의나 이거 1914년에 록펠러 재단이 성립됩니다. 잘 보세요. 1911년에 셔먼 독점 금지법이 발효되고 14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게 무슨 조항이 있었냐면 록펠러가 24년 동안 싸워갖고 만들어낸 게 요거였어요. 트러스트의 납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득세의 50%를 납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5%를 재단을 출연을 해서 재단으로 싹 바꾸면 면세를 해주는 조항을 넣은 거예요. 내 기업을 쪼개는 대신 내가 재단을 만들게 해주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지요? 1914년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우드로 윌슨이 어떻게 해드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드리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 독점 기업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재단을 설립하는 거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어떻게 돼요? 이걸 재단이 재산 증식하는 거는 통째로 면세시킨다. 그리고 이 5%의 재산을 계속 리뉴얼 시킨다. 따라서 1914년부터 전 세계의 앤드류 카네기 재단, 무슨 포드 재단, 먼 재단, 모건 재단, 재단이 막 이 재단 법인의 역사는 록펠러가 세계 최초예요.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서 1871년에 침례 교파와 함께 만들었던 1891년이구나. 함께 만들었던 시카고 대학교에다가 엄청난 재정적 투자를 하고 록펠러 대학교도 만들어서 록펠러가 자기 막내 아들이 그 발진 티푸스인가 뭐 걸려서 죽었어요. 홍역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록펠러 대학교는 딴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의학 아니면 생화학으로 가. 그래서 어떻게 돼? 의사들 저거 다 깨버려. 나는 의사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저기 혈압약 안 먹고 무슨 혈압에 좋은 무슨 식품 이런 거 약은 아니고 이런 먹는 게 저 록펠러 덕분이에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전부 여기가 지금 미시간 호수예요,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교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뭐 콜롬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이런 아이비리그, 펜실베니아 이런 대학들이 대학으로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하버드 정도 되면 이제 대학으로 좀 그래 시카고 대학보다 좀 한 3분의 2 정도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특히 경제학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시카고 학파라는 게 하나 있을 정도로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통화주의자, 통화의 긴축 정책을 할 것이냐 완화 정책을 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배워가는 전 세계에서 전부 다 경제급 고위 관료들이 다 와가지고 위탁 교육을 1년씩 받고 가는 교육기관입니다. 여기가. 이게 시카고 대학입니다. 여기가 바로 록펠러가 침례 교파가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에게 기죽어 지내지 말라고. 예.
침례 교파의 전당처럼 세운 학교예요, 이 학교가. 이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0년, 40년째 아마 세계 대학 랭킹이 도입되고 9위에서 10위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학교가. 시카고 대학교가. 그냥 9위에서 10위 사이의 대학교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미국에서 제일 좋은 8대, 그 다음에 영국 대학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부모들이 하버드가 서울대고 뭐 저기 예일이 연세대고 뭐 시카고는 저기 성균관대고 이러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사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 나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카고 대학교하고 미시간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 I'm from Korea라고 Where are you from 했을 때 I'm from Korean 그러니까 어떻게 North? 그게 1998년 99년의 일입니다. North? No, South. South. 중국 애들이 그래요. 중국 애들이. 미국 애들도 뭐야? North? 맨 처음 물어보는 게 꼭 North예요. North?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해요, 진짜. 그래서 뭐야? South Korea. 딱 그렇게 얘기해. 그럼 그게 두 개가 틀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99년만 해도 그랬다고. 지금은 어떻는지 아마 많이 발전했겠죠. 자, 영미자본 들어갑니다. 요게 뭐냐? 바로 만수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두바이가 함께 개발한 아람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Arabian American Oil Company, 록펠러 재단입니다. 예, 록펠러의 자본입니다. 1908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횡재라고 하는 1908년 중동에 페르시아 석유가 나오게 되자 석유가 나오긴 하는데 이 석유의 채산성을 놓고 경제적 채산성을 놓고 록펠러가 계속 고민합니다. 록펠러는 1937년도에 죽었으나 록펠러의 아들과 록펠러의 후계자들에 의해 가지고 분리되었던 12개 회사에서 또 하나 더 나온 게 있었으니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윈스턴 처칠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윌리엄 녹스 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가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회사가 영국에서 이 세계 3대 석유 그럼 뭐야 두바이유하고 서부 텍사스유하고 또 뭐죠? 브렌트유죠. 브렌트. 이 브렌트가 뭐냐면은 영국의 오른쪽에 있는 북해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입니다. 가장 질 좋은 석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걸 해가지고 채굴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유까지 했는데 그것도 정유 기술을 안 팔았어요. 록펠러가. 로얄티 주고 사게 했다고. 그때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게요? 이제 미국은 채굴은 다 했다. 채굴은 딴 나라에서 하고 우리는 정유하는 기술만 팔 거다. 왜? 석유는 끊임없이 뭐가 돼요? 인류에게 있어서 재구매가 되잖아요. 록펠러의 기가 막힌 상술이었습니다. 이게 재구매가 되잖아요. 계속 사잖아요. 사람들이 안 시켜도. 그러니까 뭐야?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록펠러 당시에는 13개였지만 록펠러가 죽을 때는 900개가 넘었습니다. 산업별로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야 항공에 들어가는 거, 비행선에 들어가는 거, 뭐 집에서 쓰는 거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다 등급을 다르게 해서 석유 기술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가격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이란에다 갖다 팔 것. 그래서 어떻게 돼? 영국이 이란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 앵글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Iranian Oil Company Limited 유한회사. 외국계 기업이 그 지역에 가서 현장에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혜택만 가지고 누리려고 할 때는 현지에다가 주식회사로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유한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은 안전해주고 뒤에 이러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BP가 딱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컴퍼니 리미티드. 그래서 요거를 떼고 요걸로 올려놓는. 이레니언이라는 말을 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국은 이란, 미국은 사우디. 그죠? 그리고 사우디에서 더 좀 팔 데 없나 이라고 갔더니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란도 좀 더 팔 거 없나 했더니 이라크. 이라크의 해변 지역인 그 걸프 지역인 쿠웨이트에서 무진장한 유전이 나왔다. 그죠?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밑에 있는 카타르 지역에서, 카타르가 반도 지역이잖아요. 여기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나오더라.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석유로 전 세계의 물류와 산업 구조를 다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내 재산은 줄어들 일이 없을 것이다. 그죠? 그때 자기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 펜실베니아에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자기가 옛날에 농산품 유통했던 그 가게를 찾아가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클리블랜드 록펠러 회사를 세워버립니다. 그 현장에서 땅을 사버려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명하게 말했던 록펠러의 말. 백만장자를 꿈꾸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말했어. 백만장자라는 건 말이야. 하루에 100만 달러씩 써도 까딱 없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해요. 그죠? 천만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00만 달러를 써도 또 들어올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만장자라고 한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억만장자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억 달러를 써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땅 사가지고 빌딩 올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또 들어올 거니까. 석유는 잠깐 뭐 3월 달에 사고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안 사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 수시간 사잖아요. 그럼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이 왜 여기에서 오하이오 컴퍼니라고 하면 낯선지 아세요? 미국에서 석유를 채굴한다? 오하이오나 시카고에서 석유를 채굴한다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석유라는 거는 중동에서나 하고 저 카스피해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게 뭐야? 해외 트러스트. 말 그대로 해외 레버리지를 쌓은 거예요. 록펠러가. 더 이상 미국에서 하죠.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다시 불고 있죠. 이거 왜?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 쇼크 때문에 그 전에는 모래에 들어가 있고 자갈에 들어가 있는 석유는 채굴하지 못했으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 미국에서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셰일 가스라고 하는 거, 셰일 유전이라는 걸 채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게 기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올라간다. 그리고 오일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중동에서 오일 값이 너무 비싸면 이 오일을 팔아가지고 뭐 같은 애들이 생깁니까? IS가 생기잖아요. 그죠? IS가 생기잖아요. 뭐 제마 이슬라미아 뭐 이런 애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석유값을 낮춰야 되겠다. 석유값을 낮춰야 얘들이 돈이 안 생긴다. 그래서 석유값을 낮추고 오히려 중동의 개혁을 영국과 미국이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이 잘 살려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체 제조업이 발달하고 자체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데 기술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고 고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정화하는 기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거는 거기서 먹어야 되나 사막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아람코의 석유 재벌이 되게 유명한 애가 하나 있죠. 학과장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람코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이모비치는 그쪽에 카스피해 쪽이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 유명한 있잖아요. 오바마가 사살하고 무덤도 안 만들어준 사람. 오사마 빈 라덴이죠. 예, 그죠? 아람코 석유 재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미국하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렇죠. 오사마 빈 라덴이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보잉 747을 가지고 WTC 세계 무역센터로 돌진했던 그 페르난도 하타 그 테러리스트도 오사마 빈 라덴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목표는 우리 중동을 석유뿐만이 아니라 뭐야 내가 록펠러가 돼가지고 미국을 내가 오히려 거꾸로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미국 CIA가 요 새끼 봐라 이랬던 사람입니다. 웃기네. 대학 수업에도 CIA가 딱 있었던 거야. 정말 좀 위험해 이러면서. 예. 록펠러 재단을 1914년에 설립을 하고 1916년부터 이제 11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 11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지키는데 뭐냐? 그 교회에서 안 받아줍니다. 돈을. 나쁜 돈이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안 받아줘요. 당신같이 돈에 쫓아가는 그런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의 돈은 나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스크루지냐고. 돈에 검은 돈이 어디 있고 흰 돈이 어디 있어. 내가 기름 팔아 번 돈이라고 검은 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요. 라고 싸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안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 침례 교파를 위해서만 시카고 대학 세워주느냐고. 그죠?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거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침례교의 목사 한 분이 장로교까지 가서 이 기부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하나 둘씩 받아들여져서 미국 뉴욕에만 130개가 넘는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130개가 넘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무슨 5%의 재산 하원으로 면세 뭐 이렇게 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카네기는 카데기 재단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도서관을 다 지어준 사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록펠러는 록펠러대로 미국 전역에 예배당하고 오케스트라들 있죠.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특히 시카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이런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거는 다 록펠러 재단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왜? 예술 쪽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여학생들 아실랑가 모르는 게 모마라고 아세요? 모마? 뉴욕에 있는 모던 아트 박물관? 모마라고 있거든요. 그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왜냐면 유명하죠. 여기 이렇게 먼저 깔아놓고 붓으로 이렇게 팍팍 치는 사람 있잖아. 잭슨 폴락인가요? 액션 페인팅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모바일처럼 땡땡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있죠. 그것도 앤드루 모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누가 후원해서 작품 생활했을 것 같아요? 록펠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작품, 그 대중예술을 하시라고 서울예술대학 세우는 거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그 상임지휘자 유진 오먼디라든지, 무슨 무슨 NBC, RCA 빅타 레코드, RCA 빅타 오케스트라에 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든가 이런 애들을 다 누가 돈 줘가지고 다 음악만 하고 살게끔 그렇게 했겠냐고. 다 록펠러 재단이에요. 록펠러가 30%라도 투자를 한 재단인 거예요. 록펠러의 원칙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했다 그러죠. 돈 계산에는 뭐가 능했느냐?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낸다잖아. 내가 1000억을 벌죠. 그럼 500억을 내가 가져요. 그럼 500억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500명을 선정해서 1억씩 나눠줘요. 나눠주고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등록을 시키죠.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앞으로 1억을 만약에 벌었다고 쳐요. 그럼 5천만 달러는 네가 가져. 5천만 달러는 나한테 가져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들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낼 때는 어떻게 돼? 6천만 달러 네가 가져. 4천만 달러 나한테 가져와. 그죠? 그렇게 되면 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계속 하죠. 그럼 록펠러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각자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끊임없이 그냥 록펠러가 하는 일은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 타고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돼? 어쩌다가 한 번씩 시카고 대학 평생 한 번 했대잖아요. 사업 설명회. 저 록펠러가 어떻게 성공했냐면 그 30분짜리 강연 들으려고 9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야. 저 잔디밭에. 한 번 듣겠다고.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든가 말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록펠러는 55세 때에 쓰러졌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쓰러졌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다가 내년에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뭘 알아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당신 죽는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까지 55세까지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모든 과정을 챙겼다가요.
55세부터는 독립시켜요, 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옛날 자기에게 사업을 가르쳐 준 것이나 진배 없는, 내가 직접 김희태 씨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거를 보고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아, 저렇게 사업하면 되겠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하여튼 백이성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본 거는 록펠러고, 안 그렇습니까? 그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있는 건 3강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오대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기계를 이런 거는 다 발명 수주를 주면 돼요. 자기가 그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이건 수주를 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아유 그래 열심히 일을 안 하네 하는 방법 쪼개는 거예요. 5천만 달러 내가 가져, 1,000만 달러 싹 나눠 가지고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500만 달러 계속 받으면 안 되잖아. 다음번에는 6대4, 그 다음번에는 7대3, 그 다음번에는 8대2, 9대1 비중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는. 그리고 어떻게 돼? 이쪽이 왜 계속 가져갈 수 있냐면요. 여기서 돈을 또 벌죠. 그럼 또 가요 거기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 확장할 거 없어? 이러면서 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확장할 거 있죠. 왜냐면 자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떼가는 40%, 떼가는 50%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은행 이자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록펠러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를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동생한테 안 맡기고 그거를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재단을 통해서 재산 증식한다는 게 바로 이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전 세계에 기부 라인이 다 생기잖아. 전 세계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세계적인 재벌들이 기부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전부 실체가 이거예요. 참 저는 요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벤더빌트라는 사람과 함께 탁 결합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록펠러가 있겠는가? 사뮤엘이라는 사람이 정유기술을 만들어봤자 그저 그런 법인에 불과했겠죠. 좀 그래 젊은 놈이 좀 돈 벌려고 설치는데 불쌍하다 하나 팔아줘라 이 정도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석유로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에서 다 소비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자기의 건강을 55세부터 또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마음을 탁 내려놓고 98세까지 살아버리잖아요. 옛날에 98세 살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광명에서 늘 공직자 청렴교육 강의를 해요. 잘 보세요. 세계 자본주의의 거울같이 교과서로 통용되는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교과서잖아요. 그게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돼? 가격이 형성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 이거잖아요, 그죠? 그 아담 스미스는 자본론을 쓰기 전에 무슨 책을 냈느냐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완벽하게 자본주의의 윤리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록펠러 강의와 세계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을 유튜브로도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강의하게 되는 이 전에는 광명에서 4년 동안 대한민국, 우리 조선 한반도가 낳은 최고의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의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청백리의 노력을 제가 4년 동안 독점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이분이 얘기한 거 있죠. 돈의 윤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사람 돈 벌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사업 설명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록펠러의 반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청렴성에 있어가지고. 요새 무슨 무슨 버닝썬인가요? 빅뱅의 우리나라의 신흥 부자가 한류 그룹들 아니에요. 그럼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빅뱅이 저 정도면은 다른 애들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내 말이.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자고 있는데, 나는 일을 안 해. 자고 있는데, 아까 잘 보세요.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일하면 그게 전부 다 록펠러 수수료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팁을 $100를 주니까 아이 고작 $100 주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100는 돈 아니요? 라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땅을 파봐 $100가 나오는지 기름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정유하지 않으면 네가 $100를 어떻게 벌 거야? 그거 맞는 말이죠. 기름이 나오면 뭐해? 정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록펠러의 초기 자산 형성 및 트러스트 형성 과정은 결국 금융 트러스트,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퍼져나간 브랜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JP 모건이나 그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때부터 JP 모건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게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록펠러를 1강에 놓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석유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제가 여기 공개하지 않은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유를 하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했다고 했죠? 잘 돈 벌어야 된다면 이렇게 한다 했죠. 이 엄마가 교육한 방법이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써보세요. 메타인지를 했어요. 메타인지를 시키는 거야. 이 록펠러 동생한테. 공자가 이거를 2600년 전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자 논어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가장 잘난 체를 잘했던 그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의 3대 제자가 있잖아요. 안회, 자로, 자공 3명이잖아. 근데 자공이 이렇게 물어요. 공자한테. 진정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부터 내가 얘기할 건데 이렇게 공자가 논어에서 제일 2개 중을 들 수 있는데 2개 중에 가치가 떨어지는 알은 뭐냐면 네가 뭘 아는지를 아는 게 2번째 알이고 제일 가치가 좋은 알은 뭔지 아냐? 뭐라고 하냐?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그게 첫 번째 알미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조금만 하면 안 돼. 아, 내가 다 들어봤대. 안 돼. 뭘 알아요?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수업 듣기 전하고 듣고 난 후하고 똑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록펠러 얘기, 그 석유 재벌 그거 안다 그거.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거나 하나의 강의를 들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는 자공의 말에 이렇게 말하죠.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기 전에도 그놈이었고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놈이고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 난 후에도 그놈이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읽거나 들었으면 뭔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메타인지였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메타인지에 뭐가 최고 좋은 방법이냐면 애가 앞에 나와서 설명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책을 여기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읽었어. 그럼 정확히 7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너 나와 설명해봐. 그럼 엄마하고 논쟁을 막 벌이기 시작해. 이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이거를 좀 싸가지 없는 버전으로 하면 유대인의 하브루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메타인지예요. 어떤 선생이 수업 시간에 나와서 발표하게 합니까? 이 수업만 해도 안 그러잖아요. 앞에 잠깐 자기소개하고 뭐 끝나고 나서 자기 소감 얘기하고 그게 메타인지예요? 아니라고. 이걸 들으시면서 나는 이때까지 도대체 뭘 알고 있었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째. 내가 모르는 게 도대체 뭔가? 난 뭘 모르는지를 과연 알고 있는가? 이거를 서양 학자 중에 제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가 3대 비판서를 썼죠. 첫 번째 비판서가 순수이성 비판. 2번째 비판서가 실천이성 비판. 3번째 비판서가 판단력 비판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은요. 뭐냐 하면은 그거 limit of the knowledge. 인간이 어디까지 지식을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거는 실천이성 비판은 2번째. 인간은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떤 존재까지 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판단력 비판은 인간은 어디까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가? 아름답다, 좋다, 추하다, 뭐 이런 거 거대하다, 훌륭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한계를 지어놓은 거야. 왜? 그 한계까지만 제발 좀 아는 체 하세요 이 말이에요. 예, 뭐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뭐 다 알고 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세계적인 석학 공자라든지 칸트 같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해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교육학자들하고 연합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인지는 인지되 내가 뭘 모르는지까지 양면을 알아야 되니까 뭐야? 원이 아니라 메타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록펠러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마치 한 1년 뒤에 우리 집 앞에 새벽 배송 마켓컬리가 드론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막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군사기지가 많아가지고 원전에라도 잘못 앉으면 그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만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록펠러라는 사람이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면 뭐 이 강의는 사실은 철강왕 카네기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철도왕 밴더빌트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차왕 누구요? 헨리 포드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금융왕 모건이나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록펠러였는가? 록펠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왕들을 다 조종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코오디네이터의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오늘 2년 만에 첫 번째 서초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